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1,473원, 유로화는 1,720원을 넘었습니다. 3년 전에 원달러 환율은 1,230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유로 환율 같은 경우는 1,340원이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원화가 3년 전에 비해서 한 25% 정도 가치가 떨어진 거고 유로화 대비해서는 거의 30% 정도가 떨어졌다. 그냥 3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같이 다 25%가 통장 잔고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소름이 돋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최근 경제 그리고 이제 한국 상황 그리고 또 재테크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영상을 찍으시는 거를 보니까 네. 좀 한국의 뭔가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느껴지는 느낌. 뭔가 네. 좀 한국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많은 뭐 매체나 이런 네. 걸 통해서 원달러 환율 얘기를 계속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매일 보고 있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1,473원. 네. 유로화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막 환전할 일이 많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유로화는 1,720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년 전에 원달러 환율은 1,230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유로 환율 같은 경우는 1,340원이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원화가 3년 전에 비해서 한 25% 정도 가치가 떨어진 거고 유로화 대비해서는 거의 30% 정도가 떨어졌다. 근데 요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달러가 참 역시 아무래도 기축통화고 세상이 좀 뒤숭숭하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원달러 환율은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금 3년 전에 비하면 한 1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가 사실 세계 통화 대비해서는 3년간 뭐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은 또 아니다 보니까 원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원화만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좀 위안을 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940원, 9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12월 달에 아직 녹화일 기준으로는 안 열렸는데 일본은행의 이제 금융통화 네. 회의라는 게 이제 18일 날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그널 일본이 한번 가져갔다가 나스닥이 한 달 만에 난리 났죠, 그때. 10% 떨어진 적이 네. 있었고 이번에도 혹시 그 본격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나마 우리나라 원화와 어깨를 같이 해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화폐가 좀 약세였던 일본마저도 엔화까지 강세가 된다면 진짜 이거 한국 원화만 좀 왕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불안감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달러도 다른 기축 통화들에 비해서는 한 10% 약세됐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약세된 달러보다도 더 많이 약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근하면서 한 잔 테이크아웃 그 메가 커피에서 한다 그러면은 2,000원이고 뭐 점심에 곰탕 한 그릇 먹어도 11,000원이고 항상 원화를 쓰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위기 그래도 우리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뭐 너무 좀 이렇게 좀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네. 난 내 통장 들여다보면 솔직히 뭐 이렇게 돈이 팍팍 늘진 않아도 그래도 줄지는 않는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게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돈이 안 줄었어도 그냥 3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같이 다 25%가 통장 잔고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소름이 돋는데 이게 왜 우리가 원화를 쓰는데 달러로 계산을 해봐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강력하게 미국 경제와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은 사실 달러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불안하니까 나오는 대책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 현황을 체크한다든지. 네. 그다음 뭐 옛날에 그 선생님이 숙제했어 뭐 이렇게 그런 네. 것처럼 약간 느낌이 그렇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스와프, 외환 스와프가 이제 연장이 됐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자꾸 달러 매수 주문을 넣잖아요. 매수 주문을 넣으면 자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냥 한국은행이 빌려줄 테니까 외환시장에서 자꾸 달러 사지 마라.
뭐 약간 이런 거 연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들들 볶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당국이 환율 안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그래도 가장 많이 외환시장에서 이제 달러 매수 주문을 내는 네. 주체다 보니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연금이 현재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5년 9월 기준으로 60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렸던 대책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때요? 느낌이? 잘하고 있네. 환율 안정을 위해서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마땅히 대책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이걸 들어보면 마땅히 이게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1,500원이나 1,600원의 뉴 노멀 시대가 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환율이라는 거는 맨날 그 환을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자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이 FOMC에서 0.25% 금리를 더 인하했지 않습니까? 10월에 이어서 이제 네. 11월은 FOMC가 안 열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0.25 낮아져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상당 금리의 차이가 1.5에서 1.25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린 거 아니냐. 원달러 환율이 좀 네.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의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는데, 그날 아마 외환 거래가 그날 조금 안정되는 듯 그러다가 결국은 또 오르는 걸로 끝났거든요. 이게 왜 좀처럼 안 떨어지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세세한 그런 어떤 이벤트보다 메가 트렌드가 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 메가 트렌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야 될 자산이 아까 예를 들었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0.5% 오르는 거 아시죠? 내년부터 이제 9%에서 내년엔 9.5, 네. 내후년엔 10 이렇게 0.5%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개혁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받는 시기를 어쨌든 조금씩 더 늦추려고 할 텐데,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9%에서 8년 후에 13%로 걷고 받는 시기를 계속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 자산의 돈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달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네.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금액에다가 뭐 이런 거까지 다 더하면 그냥 장기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냥 1,500원의 뉴노멀 시대를 그냥 인정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마땅히 지금 대책을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할 만한 대책이 없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는 강할 수밖에 없는 이 메가 트렌드가 금리 한번 0.2% 내렸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환율이 올라서 문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진짜 뭐가 문제인 건데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화를 쓰니까. 예. 근데 뭐 그냥 그건 그렇게 좀 상상을 계속 해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휘발유 넣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저도 이제 휘발유 차를 타는데 막 1,700원, 1,600원 말이나 1,700원 막 찾아다녔었는데, 최근 며칠 전에 너무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데 2,200원이 있는 거예요. 2,200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무리 내가 앵꼬라도 안 된다. 네. 그러고 갔는데 그 지역이 좀 그랬는지 다른 데 가도 또 2,000 얼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기름이 이제 막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2,000원에 넣고 너무 배가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와봐도 이제는 다 그냥 1,800원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달러로 사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500원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매일 체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지금 국제 유가는 매우 안정돼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정적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휘발유 값을 보면 원달러 환율에 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에 환율 1,500원, 1,600원이 막 뚫리는 일을 그대로 보고 있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그동안에는 경기를 챙기는 데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경기를 챙기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물가를 챙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 경기를 내팽개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희생을 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환율을 잡겠다는 것으로 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가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 날 퇴임을 하시니까 네. 내년에 아마 한 2번 정도 금통위가 더 열리고는 아마 퇴직하실 것 같거든요. 2번, 3번, 요 정도. 그러면은 뭐 특별히 갑자기 본인 임기 중에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갑자기 인상 쪽으로 바꾸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발등에 너무 환율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약간은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가계 부채 문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문제가 돼 버리면은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사인만 주더라도 시장 금리는 막 올라가거든요. 뭐 시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만 너무 봤는데 그 우리나라 3년짜리 국고채 금리나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를 보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이미 시장 금리는 저만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분기 말 기준으로 1,965조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새로 발표가 업데이트되면은 어쩌면 내년 초에 2,000조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환율 문제가 결국 물가 문제로 물가 문제가 부동산 부실 문제로까지 어떻게 보면 옮겨갈까봐 좀 노심초사. 요즘에 또 한다라고. 경제가 안 좋다고 특히 막 대기업들도 막 퇴사 뭐 명예퇴직 뭐 전 직원 다 받는다 뭐 이런 회사들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너무 사실은 많이 내렸고 2022년 7월 달에 우리가 금리 역전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금리 역전 그 2022년 7월 이후에 금리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 보니 네.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0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죠. 2001년 7월에 달러의 통화량 M2 원화의 통화량 M2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두 통화가 얼마나 더 많이 통화량이 증가했는가를 보면은 24년 동안 꾸준히 원화가 달러보다 통화량이 늘었는데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사실 욕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금리를 좀 경기나 부동산 챙긴다는 이유로 너무 더디게 올린 것 때문에 통화량이 지금 미국 대비해서 24년간 38.7%가 더 늘어난 것이 지금의 우리가 환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수 부진이나 뭐 금리를 낮췄다 그래서 그럼 또 시원하게 뭐 굉장히 경기가 개선됐냐? 뭐 그런 것도 또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출 기업 중에 몇몇 기업들이야 뭐 굉장히 최근에 뭐 실적도 좋고 좋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제 대기업들조차도 네. 이 희망퇴직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경제도 좀 살려야 되고 또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뭐 네네. 당연히 이제 중앙은행은 그 복잡한 맞아요. 마음이 있을 텐데 이 환율 인상을 그냥 용인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했던 한국은행 행보가 환율에 대한 걸 용인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한국은행 가보면은 네.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와 경기의 어느 그 균형점에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쓰는 건데 사실 한국은행의 진짜 본연의 업무는 그 한국은행 로비에도 붙어 있지만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건 결국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 오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급작스럽게 통화 정책을 긴축 쪽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만약에 선회했을 때 경기가 받게 될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조금 물론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조금 비난을 좀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미국하고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좀 뭐 트럼프 정부는 돈을 막 풀려고 그러고 그렇죠. 연준에서는 좀 막으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약간 확대 정책을 지금 쓰고 네. 있는데 예산도 좀 늘리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한쪽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럼 또 이게 또 어긋나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 총재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일단은 임기는 내년 4월 20일로 끝나시고 네.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에 제일 먼저 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또 어떤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비난을 하고 뭐 욕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자리가 뭐 이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결국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외국계 자금들, 뭐 달러 기반의 자금들은
들어와서 투자해봐야 오히려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올라가는 만큼 손해니까. 그래서 오히려 투자금도 막 빠지고 막 그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도 사실 지금은 약간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환율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외환시장에서 한국 주식 사려고 달러를 매도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과거에 보면 많이 안정됐던 그런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뭐 코스피가 좋았을 때조차도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주식을 더 보유하기라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워낙 떨어진다는 거는 네. 아무리 한국 주식을 사서 올라도 그것을 나중에 결국은 팔고 달러로 바꿨을 때 사실 뭐 대단한 이익을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만큼은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반 뭐 시청자분들, 뭐 개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요즘에 자영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듣는데 요즘 번화가 가면은 진짜 그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도 빈자리가 진짜 많아요. 네. 예전에 막 줄 서서 못 먹던데도 지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가장 큰 메가 트렌드가 초양극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초양극화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좀 양극단에 있는 캐릭터나 컨셉만이 사실은 성공을 하더라. 약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점심시간에 이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밥을 먹어봐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식사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가보면 너무 손님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럭셔리로 가든지 아니면 뭐 완전 가성비로 가든지 해야 장사가 되고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많이 먹던 곰탕 10,000원, 12,000원 뭐 설렁탕, 돈가스 이런 집들을 가면 그 컨셉 자체가 누구나 이제 뭐 늘 먹는 거지라고 하는 집이 장사가 잘 됐었는데 이제는 가서 먹어보면은 맛이 없지도 않은데 장사가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 먹으면서 이 점심 한 끼도 직장인들은 어떤 캐릭터를 요구하는구나. 이게 럭셔리로 가든지 가성비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먹는 거는 먹으면서 이게 무슨 럭셔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성비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들도 굉장히 특정 산업만 너무너무 잘 되고 같이 묻어가거나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가는 것들은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장인들은 그런 생각 좀 안 하시겠지만은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의 지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원화 가치의 하락은 가만히 있으면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뭐 이걸 가지고 진짜 역설적으로 더더욱 더 미국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또 막 늘어나고 또 네. 뭐 정부도 그런 걸 막 경고하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어쨌든 투자라는 거를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봐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질문 듣고 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슬프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환율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할 때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심각하다 얘기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좋았는데 네. 2026년 솔직히 얘기해서 1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만 그냥 굳이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그냥 개인적으로 뭐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26년도의 종가가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여러 자산들의 종가가 과연 25년 종가보다 낮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굳이 뭐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12월부터는 당장 양적 긴축이 끝나고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400억 달러를 매달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억 달러가 얼마냐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58조 원인데 58조라고 하는 돈을 계속 사실은 시장에 또 유동성을 풀지만 58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이게 매달 58조이기 때문에 400억 달러씩 이런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게 내년도 미국의
어떻게 보면 기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대단히 특별한 어떤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은 25년도보다는 26년도의 종가가 모든 자산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냥 워낙 25년도가 많이 올라서 느낌적으로는 26년도도 그런 상승률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의 페이스를 그대로 지키시면서 이제는 조금 이런 쪽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투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안정형이면 그냥 너무 주식하지 마시고 그렇죠, 뭐 30대 그렇죠. 70으로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라. 근데 뭐 본인이 공격 투자형이면 뭐 반대로 70대 30으로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자산 가격의 변화를 보면 이제 위험 성향도 중요한데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예금에 하는 게 네. 과연 안전 자산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금이 약간 위험 자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같은 걸로.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리스크 프리 에셋 그러면 예금 또 국채 이게 이제 그건데 최근에는 그것도 그냥 위험 자산에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3년 이내에 돈을 쓸 일이 있느냐 이걸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년 안에.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 있거나 이거 네. 3년 후에 내가 반드시 써야 될 일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3년 안에 써야 될 일이 있다. 이사 가야 된다. 차 네. 바꿔야 된다. 뭐 결혼해야 된다.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긴 하다. 그래서 50대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뭔가 내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막 100%다 투자 시장에 넣으면 물론 26년도는 제가 그냥 살짝 예측했을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뭐 종가가 높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내가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뭐 이사 갈 일도 없고 집 살 일도 없고 차 바꿀 일도 없다.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위험 자산 70에 안전 자산 30? 네. 이 정도.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나 한 10년 동안 진짜 나 돈 쓸 일이 없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진짜 나 한 10년 동안 나 진짜 돈 쓸 일 없는데 나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월급 타고 나중에 노후 준비 10년 후에 10년 동안은 절대 돈 안 쓸 건데. 그럼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내년에 조정이 오든 말든 물론 중간에 내년도에 2025년도 말 종가보다 2026년도 종가가 높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없다고 보긴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올 때 그냥 좀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한 이런 경우는 한 10대 90?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돈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은 또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나 해볼 필요가 있다. 공격적이나 내가 돈을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있는 분은 좀 비율을 조금 고려해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